자, 용어 자체가 분당정치라고 분당정치라는 용어 자체를 보면 긍정적인 의미가 담겨 있어요. 벗들끼리 모여서 당을 이루고 하는 긍정적 의미의 정치입니다. 분당정치. 그런데 그 분당정치가 이제 점차 변질돼 갑니다. 변질. 우선 그 효종이 인조 다음에 효종이 집권하고 있을 때도, 효종이 왕이 있을 때도 누가 집권 세력이었어요? 여전히 서인이었죠. 이 서인과 효종이 손잡고 무슨 운동을 전개했다고 그랬어요? 북벌운동을, 청을 치기 위한 북벌운동을 추진했었다. 그러나 이 북벌운동은 실효성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었습니다. 우리가 상대할 정도 청나라 아니야. 그 당시 청나라는 말이에요, 강희제, 공정제라고 하는 아주 위대한 그 황제들이 나타나거든요. 주변 부족 5-5개 종족으로 아우르고 중국 역사상 가장 넓은 최대 판도를 구가하는 그런 전성기를 누리고 있었는데, 우리가 그런 청을 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었습니다. 오히려 청을 친다는 것은 청이라는 적을 빌미 삼아서 군대를 키운 다음에 그 군대를 누가 장악하기 위한? 서인들이, 오군영을 통해서 서인들이 뭘 장악했다고 그래요? 병권을 장악했다라고 합니다. 집권 세력이자 군사권까지 장악하고, 이들은 또 뭐예요? 서인 양반 살림이죠. 살림 양반이잖아요. 원래 이 살림 양반들은 시골에 어마어마하게 많은 땅이 있는 농장을 확대한 사람들입니다. 경제력, 군사력, 정치력 가질 것 다 가졌어요. 알겠죠? 그러니 이들한테 모든 권력이 넘어가고 임금은 헛개비에 불과하다. 그죠? 그래서 이제 이런 상황이 전개되고, 여전히 이렇게 남인과 서인이 공존관계를 유지했다는 게 중요해요. 공존관계를 유지하고 있었다. 이게 그러니까 서인만 혼자 정치를 독주하는 게 아니라 견제 세력으로서, 상대당파로서 남인의 존재를 인정하고 있었다. 결국 공존관계란 다른 말로 뭐예요? 상대 세력의 존재를 인정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경쟁 체제가 유지되고 있었다라고 했어요. 이완 대장을 중심으로 해서 오군영을 갖춥니다. 오군영은 훈련도감이 제일 먼저 만들었어요. 원래 이 훈련도감은 임진왜란 중에 만들어지죠. 임진왜란 중에 외란이라는 이런 비상시국을 헤쳐나가기 위해서, 원래 훈련도감은 사관학교처럼 장교들을 양성하기 위한 삼수병 양성을 위한 그런 기구였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5개 군영 가운데 핵심 군영이 훈련도감이고, 그 밖에 어영청, 그죠? 그리고 초영청, 수호청. 이 초영청과 수호청은 호란 중에 만들었죠. 남한산성, 북한산성을 지키기 위해서 만들었어요. 그 다음에 숙종 때 애들이 또 따로 만든 게 금이영이었어요. 금이영. 그렇게 해서 5개의 군영이 5군영이 갖춰져서 병권까지 장악했다라는 이것의 의미가 되게 중요해요. 알겠죠? 되게 중요합니다. 이 흐름들을 알면서 이렇게 해서 넘어갔구나라고 생각해야 돼요. 이걸 되찾아온 임금이 누구라고요? 정조 임금이었다. 그래서 정조 때 장룡령이 중요한 겁니다. 규장각 장룡이, 이게 그냥 무조건 정조 때 시험에 나오잖아요. 그것의 의미가 크기 때문에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알겠죠? 자, 그런데 10년 만에 효종 임금이 승하했습니다. 죽었어요. 효종 임금이 죽었습니다. 병들어 죽었죠. 특별한 업적이 별로 없어요. 이거밖에 한 게 없어요. 업적이 없는 임금들이 되게 인종, 예종, 효종 뭐 이런 이름 붙은 사람들이 되게 할 일이 어쩔 거 없어요. 유교적 덕목을 붙여놨겠냐 이러잖아요. 효종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임금이 누굴까요? 네? 자, 지금 태장태세 해본 사람 있어요. 몇 사람? 8사람인데 8사람. 한참 걸려. 그거 태장태세 넣었다 보면. 그렇게 하지 말라고요. 누구예요? 현종이죠. 몇명 되지도 않는데. 현종. 현종도 무슨 업적이 있나요?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현명한 임금이다. 현종. 이렇게. 현종. 문제가 생겼습니다. 자, 누가 죽었어요 지금? 네? 효종이 죽었잖아요. 그래서 그 아들 현종이 왕이 됐습니다. 효종이 죽었는데 문제가 생겼어요. 자, 옛날 임금들은 큰아들인 경우는 장자 상속에 의해서 임금이 죽으면 임금의 어머니가 아직 살아있었거든요. 알겠어요? 자이대비라고 해서 인조 부인이 살아있었어요. 효종의 어머니이자 효종의
어머니이자 인조 부인인 자이대비 조대비가 살아있었습니다. 근데 이 엄마가 자기 아들이 죽자 이 아들을 위해서 어머니가 상복을 몇 년 입어야 할 것인가 라는 문제가 생겼어요. 그래서 상복을 1년 입냐 3년 입냐라는 문제로 싸운 게 예송 논쟁이에요. 할 짓들이 되게 없는 것처럼 보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단히 중요한 의미가 내포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통성을 인정하느냐 마느냐 그런 문제예요. 여기서 말하는 정통성이란 뭐냐면 왕의 정통성이 중요하냐 집안의 정통성이 중요하냐 장자로서 지위가 중요하냐 이런 문제예요. 효종은 장자예요 아니에요? 아니죠. 둘째 아들이죠. 큰아들 소현세자가 죽어버리고 둘째인 복림대군이 효종이 됐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둘째 아들이 왕이 됐을 때 왕이라는 것을 강조하면 큰아들이 아니지만 왕이니까 3년상을 당연히 입어야 돼! 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남인이었어요. 알았어요? 그래서 이 당시에 1차 예송 때는 1차 예송을 기해예송이라고 하는데 그게 기해년이거든. 별거 아니에요. 어렵게 생각하지만 기해년이라 기해예송이야. 기해년의 1차 예송 때는 남인은 몇 년설? 3년을 입어주자. 그래도 임금이시잖아. 둘째 아들이지만 임금이니까 큰아들이 아니더라도 3년 있다. 안 돼! 그래도 집안, 왕실도 집안인데 집안에서 법도가 있는 법이야. 그게 이제 종법이라고 그래서 종갓집 김치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 종갓집이 주나라 때부터 지켜왔던 장자 상속제의 엄격한 전통입니다. 그러니까 임금 집안도 왕실도 큰아들의 전통을 지키자. 근데 지금 효종 임금은 큰아들이 아니고 둘째니까 큰아들이 때 입어야 되는 3년상을 입으면 안 된다. 둘째니까 몇 년만 입자? 1년만 입자고 이렇게 서인들은 1년설을 주장했어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종소리가 있음으로 해서 여기가 학교라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죠? 가끔씩 종소리가 들려서 우리들의 추억을 일깨워주고 진짜 수업이구나 이런 것들을 상기시켜주는 것 같아요. 여러분 판단해보세요. 이렇게 싸우면 당시 정세를 쫙 째려보세요. 누가 이겼을 것 같아요? 네? 서인이 이겼겠죠? 집권층이 서인인데 서인이 여기서 내세운 게 명분론입니다. 명분론입니다. 성리학이 죽자 살자 잡으려고 했던 것은 명분과 의리예요. 이해되나요? 성리학이 조선시대의 사대부들이 죽자 살자 매달 목숨처럼 중요하게 여겼던 게 뭐라고요? 명분과 의리예요. 우리보다 강한 후금이 쳐들어왔을 때 약한 명나라를 편드는 것도 뭐 때문에? 의리 때문이죠. 의리 때문이죠. 그죠? 명분은 뭐냐? 임금은 임금답게 임금 이름값을 해야 돼. 이게 명분이야. 엄마는 엄마답게 엄마다워야지. 엄마라는 이름값 해야 이게 명분입니다. 학생은 학생답게 스승답게 제자는 제자답게 각자가 갖고 있는 자기의 직분과 이름에 따라서 상하는 처신을 해라. 이게 명분입니다. 무섭죠 명분이? 너 며느리로서 일을 잘하고 있냐? 라고 하는 순간 가슴이 훌렁 내려앉죠? 그래 안 그래? 찔까 말까야. 양심이 찔릴 수도 있어요. 아내로서 명분을 지키고 있는가? 이런 것들 우리한테 되물으면 그렇습니다. 지금 와서는 다 버릴 것들이에요. 헌시짝처럼 제 한 몸 살기 편하면 돼 이렇게 하고 명분, 의리 이런 것들보다는 실리가 중요해. 먹고 사는 게 중요해. 5만원짜리가 중요해 하면서 말이야 돈한테 목숨 거는 그런 세상이 돼버렸어요. 근데 조선시대는 그거보다 훨씬 더 가치 있었던 게 명분입니다. 의리였습니다. 그래서 장자라는 명분에 맞게 3년상을 입어줘야 되는데 장자가 아닌 고로 장자가 아닌 그 직분에 맞게 1년만 입어야 된다는 게 다수 의견이었어요. 다수당이었거든요 애들이. 알았어요? 그래서 이때 이쪽에 서 있는 사람이 누구였느냐? 송시열이었습니다. 그래서 애들 박살났어요. 근데 완전히 다 쫓아냈겠어요? 봐봐요. 완전히 쫓아냈겠어요? 몇 놈쯤 살려주겠어요? 그래 우리랑 상복 입는 문제로 다퉜지만 그래도
우리 파트너인데 다 쫓아버리면 안 되지라고 몇 명쯤 차려뒀겠죠? 이게 바로 뭐야? 붕당 정치의 좋은 점이에요. 장점이에요. 상대 세력과 공존관계를 유지하고 있었다. 상대 세력의 존재를 인정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기회예송 때 누가 이겼다고? 서인이 승리, 남인이 아웃됐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아있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이번에는 효종 부인이 죽었어요. 근데 그 시어머니가 아직도 살아있어. 이게 문제는 이제 뭐냐? 며느리 상복을 입어줘야 돼. 그냥 며느리가 아니에요. 왕비였잖아. 그러니까 왕비인데 장자 출신 왕비가 아니라 둘째 아들 출신 왕비야. 그러니까 이때는 며느리가 그 상복을, 며느리를 위해서 상복을, 이게 이제 시어머니가 빨리 주면 이런 일 아니었겠죠. 너무 속내를 빨리 얘기해버린 거 아니야 이거? 갑인예송으로 갑인년 2차 예송이 터졌어요. 그래서 이때는 남인은 1년을 주자. 항상 남인은 왕으로서 명분을 중시하는 겁니다. 큰아들 둘째 아들로서 명분을 중시하는 사람들이 누구라고요? 서인이었죠. 서인은 그래도 둘째 며느리인데 굳이 뭐 그렇게까지 입어줄 필요 있어. 그냥 9개월만 입어. 이렇게 9개월. 그래도 중요했어. 한끗발이 중요한 거예요. 이때는 누가 이겼겠어요? 남인이 이겼어요. 남인이 이제 뒤집어 씌웠죠. 송시열 저놈이 왕을 무시하는 겁니다. 아무리 둘째라도 한 나라의 국왕이고 대권을 잡은 양반인데 차자로서 왕위를 앉았으면 왕으로서 대우를 해야지 어떻게 왕을 연변하는 것인가 하면서 말이야 왕을 무시한다고 뒤집어 씌웠어요. 그래가지고 갑인예송 2차 예송 때는 누가 이겼다고? 남인이 이기고 서인이 쫓겨남을 당합니다. 송시열이가 쫓겨나죠? 송시열이. 그래서 현종 때 이렇게 1차, 2차 예송논쟁 속에서 남인이 집권했어요. 이해 가시나요? 네. 그동안 줄곧 서인이 집권하고 있었는데 남인이 집권했어요. 남인도 어때요? 남인도 이렇게 서인과 함께 공존관계가 이렇게 남인이 집권했지만 서인을 다 쫓아내지 않았죠. 봐봐요. 우리 지난번에 애들한테 쫓겨날 때 살려줬는데 우리가 애들을 쫓아낼 때가 됐는데 다 쫓아내면 되겠어요? 의리가 있지. 의리. 그래 안 그래? 그래서 살려줬어요. 그래서 어때? 공존관계가 허용되고 있었습니다. 누구랑 누구 사이에? 남인과 서인 사이. 시험에 나오겠어 안 나오겠어요? 다음 중 조선의 여러 당파 가운데 상대 세력과 공존관계를 유지하면서 건전한 붕당정치를 했던 당파는 그럼 누구랑 누구야? 서인과 남인 사이였어. 오케이? 이해됐죠? 네. 이해됐죠? 네. 그 다음 임금은 누군가요? 숙종하면 생각나는 사람? 왜 장희빈이 먼저 생각나죠? 장희빈 라이벌은 누구예요? 네? 인현왕후예요? 이건 뭔가요? 인현왕후는 민비였습니다. 정식 왕비죠? 인현왕후 민비가 왕이 있어요 없어요? 저 아들이 있어요 없어요? 아들이 없었어요. 그래서 희빈 장씨가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죠? 그래서 그 당시 사람들이 민비를 미나리로 비유, 장희빈을 장다리로 비유. 그래서 장다리년 나쁜 년, 미나리는 이쁜 년이라고 만들었죠. 이렇게 그 노래를 부를 만큼 이미 그 당시 국민들도 누가 좋고 누가 나쁜 일 다 알고 있었습니다. 항상 그래요. 항상 백성들을 속일 수 없습니다. 당시 때를 사는 사람들이 이미 다 들여다보고 있어요. 어떻게 표출되느냐의 문제만 남아있는 거예요. 누가 도화선이 되고 누가 불을 지르냐의 문제만 남아있지 다 알아요. 특히 애들이 잘합니다. 애들 나 아까 딱 지나가다가 누구 엄마 아까 누구였죠? 애기? 나 잘생겼죠? 그러니까 잘생겼어 딱 그러더라고. 애들이 제일 먼저 알아봐요. 진짜요? 아이들은요
태어나자마자 제일 먼저 구별하는 게 우리 엄마 편이냐 아니냐를 구분해요. 알았어요? 그래서 엄마랑 같은 편이면 무조건 따라. 엄마를 자꾸 쪼는 시어머니는 절대 안 가요, 얘가. 알았어요? 애들은 본능적으로 이 사람이 우리 엄마랑 친하냐 안 친하냐를 강아지하고 똑같습니다. 강아지 딱 집에 들어온 사람들은 서열을 매긴 다음에 자기 밥 주고 자기 이뻐해준 사람이 1위, 그 다음에 그 사람하고 친한 순서로 2위, 3위, 4위 해가지고 일정 정도 이하가 되면 자기보다 무시하고 중간에 강아지가 지서대고 물고. 아이들은 특히 그래요. 그래서 엄마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어머니 역할이 중요해요. 아시겠죠? 어머니는 정말 신의 대행자라니까. 신의 대행자. 그런 정도로 절대 지존해요, 아이들한테. 그 지존의 권력을 남용하면 안 돼요. 알겠죠? 그러니까 항상 뭐 할 때 하느님 같으면 어떻게 했겠지 이 순간? 이렇게 생각해요. 신이라면 이 순간 내가 내 아이한테 어떻게 해야 되지? 내가 지금 엄마들 모임 있다고 얘를 떨어뜨려 놓고 테레비 보라고 나 혼자 갔다 오는 게 좋을까? 하느님이라면 어떻게 해야 될까? 이 순간 판단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권력을 행사한다, 아이한테 뭐든 할 수 있다, 아이는 내 것이다라고 하면 망합니다. 그러니까 그 순간 내가 절대 권력을 갖고 있을 때 아이를 위해서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은 신이라면 이 순간 어떻게 해야 되지? 라고 입장 바꿔놓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정확한 판단이 나올 겁니다. 무슨 얘기가 이리로 가버렸어요? 아, 장희빈아. 장희빈이 남인에서 집어넣었어요. 그래야 드라마가 이해가 될까요? 서인이 누구를 집어넣었어요? 민중전. 이현하고 민중전하고 서인하고. 근데 아이가 없었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여기서 장희빈이 먼저 아이를 낳았습니다. 그죠? 이게 장차 뭐가 되는 거야? 경종이 되죠, 경종. 낳았어요. 그런 이제 기고만장하겠죠? 그런데 서인 민중전을 모시던 무수리가 있었습니다. 그 무수리 성이 최숙빈이었죠? 나중에 숙빈으로 올라가죠. 무수리는 숙빈이 아닙니다. 이제 승언을 입고 아이가 생긴 다음에 숙빈이 된 거죠. 이게 최씨야, 최씨. 이 최씨가 낳은 왕자가 연인군임. 이게 나중에 뭐가 돼요? 영조가 돼요. 이렇게 권력 다툼이 시작됐습니다. 자, 지금 보세요. 그런데 숙종이 왕이 된 그 순간 누가 집권하고 있었다고? 남인이 다수당이었어요. 그죠? 그러니까 예속논쟁, 2차 예속논쟁 이후에 남인이 집권했단 말이야. 그런데 숙종 때 남인의 최고 대빵, 지금은 뭐 국무총리쯤 되겠죠? 국무총리쯤 되는 허적이라는 사람이 회갑잔치를 여는 일이 벌어졌어요. 회갑이었어. 자기 영의정이 이제 회갑이니까 임금이 신하들을 생각해서 여보게 오늘 영상대감 생일이라는데 궁중에서 쓰는 유막 천막 있죠? 운동회 때 쓰는 거니까 기름 이렇게 운동회 때 쓰는 천막 있잖아요. 넓은 거. 옛날에는 그렇게 천막을 못 만드니까 종이로 만들어가지고 또는 배로 만들어서 기름을 칠했어요. 그래야 비가 와도 빗물이 안 먹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걸 유막이라고 그래요. 기름 먹인 천막. 알겠어요? 요걸 빌려가라고 그랬어요. 누구에게? 허적에게. 근데 그 말을 딱 하는 순간 전하 이미 영상대감이 유막을 가져갔다고 하옵니다. 라고 한 거야. 이 새끼 봐라. 내가 주지도 않는데 지가 먼저 알아서 가져가? 이건 완전히 다르죠? 아다르고 어다르잖아요. 임금이 하사해서 가져간 것과 지가 알아서 임금 물건을 먼저 빼가는 것과는 완전히 다르죠. 기어 먹고 있다는 것을 깨달은 거야, 임금이. 그래서 그 사건을 계기로 해서 남이를 도륙을 내버렸습니다. 이게 바로 뭐냐? 1680년. 이게 무슨 사건? 경신환국이에요. 몇 년이라고요? 1680년. 알겠죠? 1680년 경신환국이에요. 알았어요? 그래서 사실은 이게 뭐냐 하면 장희빈 요년이
지 오래비 희재, 장희재하고 짜고 마구 백성들을 수탈하자 드디어 얘네들을 친 겁니다. 장희빈과 그 일당 남인들을 정계에서 싹쓸이하는 빌미가 된 게 기름 유막이에요. 설마 기름 유막 때문에 그랬겠어요? 그동안 쌓인 죄가 업이 많았겠죠. 그래서 귀에만 놀고 있었는데 그것을 뇌관 역할을 한 게 바로 허적의 유막 사건이에요. 알았어요? 그래서 서인이 누굴 쳤다고요? 서인이 남인을 공격했는데 옛날에 보세요. 옛날에 서로 이렇게 공격할 때는 봐줬어요. 상대 세력과 공존관계를 인정했어요. 쫓아낼 일이 있다고 하더라도 다 쫓아내지 않았어요. 우리의 파트너가 있어야 돼. 정적이 라이벌이 있어야 되면서 놔줬는데 이때는 뭐냐? 완전히 다 쫓아냈습니다. 도륙을 냈어요. 알겠죠? 그래서 우리가 1680년 숙종 때 경신왕국 이전과 이후를 나갑니다. 경신왕국 이전에는 건전한 붕당정치, 그죠? 붕당정치의 장점이 살아있었다라고 한다면 1680년 경신왕국 이후에는 붕당정치가 무엇으로? 당쟁의 폐단으로 치닫게 된 거다. 일본 놈들이 이것만 강조한 거야. 마치 우리 조선왕조 500년 내내 우리가 당쟁만 했듯이 우리 역사를 이렇게 묘사하고 좋은 사람은 본성이야. 원래 좋은 사람은 세 명만 모이면 네 명만 모이면 서로 편을 가르고 싸워라고 우리한테 낙인 효과를 노린 거죠. 그죠? 근데 실은 어때요? 우리가 아주 잘했어요. 정치를. 시스템도 좋고요. 그 법을 잘 운영하기도 하고 그것을 운영하는 폴로우가 말이죠. 메커니즘이 굉장히 건전한 민주주의보다 훨씬 앞선 붕당 정치가 정당 정치보다 지금의 정당 정치보다 오히려 앞선 그런 정치라고 했었는데 그것이 나빠진 게 언제 이후라고? 1680년 경신왕국. 이것을 다시 되갚음한 게 서인이 남인을 친 게 그 다음에 기사왕국이고요. 한국이 뒤집어진 겁니다. 정치판이 완전히 뒤집혀서 국면 전환이 이루어진 거죠. 그 다음에 또 갑술왕국이 또 있어요. 자, 보세요. 맨 먼저 무슨 왕국? 경신왕국. 그 다음 무슨 왕국? 기사왕국. 그 다음 무슨 왕국? 갑술왕국. 이렇게 한국 때마다 요번에는 남인들이 떼죽음, 요번에는 서인들이 떼죽음, 요번에는 또 누가? 남인들이 떼죽음. 이렇게 하면서 누가 다 죽어? 신하들을 거의 다 없앴어요. 대단한 숙종 아닙니까? 제가 볼 때는 숙종이 진짜 머리가 뛰어난 사람이에요. 우리가 에피소드로 여인 문제에 결부돼서 남인이 이쁘면 서인은 죽음이고 그러니까 장희빈이 이쁘면 서인은 떼죽음이고 민비가 그리우면 남인은 떼죽음이고 이렇게 얘기하지만 실제로는 어때요? 왔다리 갔다리 하면서 그래 여러분들이 좀 설쳐 알았어 이번에는 너네들이 좀 정권을 줄 테니 애들 죽여버리자. 다 쫓아. 또 애들이 설쳐 그러면 야 이리 와봐 잔당들 이리 와봐 애들 쳐. 야 애들 죽여. 오히려 지금 와서 보니까 임금이 그걸 조장한 측면이 있다. 그래서 싹 쓸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어린 왕자들 이 신하들이 너무나 권력이 세니까 자기 왕자들을 특히 요놈 왕이지만 어때요? 신분이 미천한 천인 출신이죠. 엄마가 숙빈 캐시 아닙니까? 그러니까 신하들이 얼마나 깔보겠어요. 나는 사대부집 아들인데 임금이지만 너는 천출이야 하면서 말이야. 아무리 왕자리에 올랐어도 피가 천한 피라고 깔본단 말이에요. 그런 짓을 못하게 아예 싹을 잘라버린 게 누구예요? 숙종이에요. 피비린내를 엄청 뿌렸습니다. 그래서 이런 정치를 뭐라고 하냐? 황국정치라. 숙종이 무슨 정치? 황국정치. 그러니까 숙종 때 드라마가 제일 많이 나오고 알았어요? 이 장희빈 드라마가 얼마나 많은 여배우들이 장희빈에 매달렸는지 좀 떴다 하면 전부 다 장희빈으로 데뷔시켜서 다시 한번 새 얼굴로 장희빈 드라마를 또 한번 울고먹고 하는 게 이런 드라마보다 더 재밌는 일들이 이 사이에 얽혀있기 때문에 이 큰 뼈대를 알면 드라마가 한눈에 들어올 겁니다. 가르치면서 드라마를 보세요. 알겠죠? 그래서 군주가 의도적으로 이렇게 권력을 행사해서 자기 권력을 잡을 자기 아들들이 신하들의 횡포에 놀아나지 않도록 미리 정치 작업을 해줬다. 이렇게 요즘 평가합니다. 이해하시겠죠? 당파 싸움을 빙자해서 이번에는 저쪽 파를
이번에는 남인을, 이번에는 서인을, 그런 애들 정리 작업을 해줌으로써 사실은 뭐냐? 그 다음에 조선 정치의 또 다른 전성기인 영정조 시대를 맞이할 수 있게 됐어요. 그래 안 그래요? 역사 보니까 되게 드라마틱하죠? 우리 역사 뭐 순환관계가 있죠. 이렇게 파동처럼 이렇게 있는 것 같지 않아요? 작은 파동들이 있으면 이렇게. 그래서 이제 경종이 왕이 됐지만 경종은 금방 죽죠. 경종은 금방 죽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미 그 숙종 때 잠깐요. 아직 경종으로 넘어가기 전에 숙종 때 세자 책봉 문제를 놓고 이 지점 세자를 누구를 책봉하느냐 문제로 서로 또 다퉜어요. 오케이? 아주 골치 아픈 문제가 있죠. 한 사람은 누구예요? 희빈 장씨가 낳은 병종이에요. 그죠? 또 한 사람은 누구예요? 장차 영조가 될 연인군이에요. 두 사람을 누구를 세자로 책봉할 것이냐라는 문제를 놓고 영조를 지지한 사람들이 노론입니다. 됐어요? 노론이 영조를 지지했고 서인들은 소론들은 경종을 지지했어요. 명분이 있었죠? 항상 명분이잖아. 명분이 전하 아무리 임금이시지만 천한 몸에서 나온 임금을 왕으로 세우면 누가 신하들이 백성들이 그를 왕으로 따르겠습니까? 그러하오니 첫 번째 그 왕비는 아니지만 사형 먹고 죽은 왕비지만 장희빈 인정? 그 장희빈의 아들을 왕으로 세자로 세웁시다라고 경종 때 그러니까 그 경종을 미는 소론들이 있었습니다. 알았어요? 소론. 되게 이 소론들은 양명학을 공부한 사람들이 꽤 많았어요. 양명학. 알겠죠? 강화도에서 일어난 양명학이죠. 반면에 영조를 지지한 사람들, 노론들은 영조를 지지했는데 이거 바꿨으니까 좀 이상하네요. 다시 좀 바꾸게 미안해요. 노론과 소론으로 갈리게 되고 노론 누구를 지지했다고? 영조를 지지하고 소론은 경종을 지지했다. 세자 책봉 문제를 놓고 분당이 이루어졌다. 자, 큰 당파가 다 나눠졌죠? 선조 때 이미 어때요? 동서남북이. 그리고 숙종 때 와서 서인이 다시 노론과 소론으로 나뉘어졌습니다. 꽤 복잡하지만 기왕 정리하는 거 끝장을 봐버리세요. 뭐든지 끝장을 보고 나면 되게 시원해집니다. 알았어요? 다시 보세요. 남인들은 그 이후에 되게 이제 장명만 유지하고 있는데 남인들은 나중에 뭐냐? 남인들은 또다시 나중에 서울지방 남인하고 경상도 남인 남인으로 갈라져요. 그래서 서울 근처, 서울 근교에 있는 이걸 근기지방 그러거든요. 근자가 부근 기자고 기자도 부근 기자입니다. 그러니까 경기도 부근에 있는, 서울 부근에 있는, 알았어요? 이 사람들이 바로 그 누구냐면 정약용 같은 사람들이에요. 다산초당이 저 양술이 있는 데 있죠. 그 부근에 살고 있잖아요. 그래 안 그래? 그러니까 남인 중에 이렇게 근교지방에 사는 그런 남인들이 있는가 하면 아예 경신왕국 이후에 난 이제 틀렸어. 시골 가서 내 성리학이나 공부할까라고 아예 시골로 낙향한 사람도 있었어요. 이게 이제 꼴통 퇴계 이황 선생의 정통 제자들이야. 알겠죠? 그래서 경상도 남인이 있습니다. 이 경상도 남인들은 이황의 정통 사상을 정통 주리로를 개성한 사람들입니다. 되게 우리가 성리학이 발전해온 과정을 보면은 이 시골에 있는 제가 이제 꼴통 이렇게 표현하는데 꼴통들이 많아요. 절대 내 신념과 사상과 학문 체계를 바꾸지 않겠다라는 것은 전부 다 시골입니다. 알겠죠? 노론도 뒤에 서울지방 노론하고 충청도 노론하고 바뀌는데 이제 알겠어요? 누가 꼴통이겠어요? 충청도 노론이 꼴통 노론.
애들이 또 아주 유명한 싸움을 합니다. 어떤 싸움을 하느냐? 얘네들은 호론을 주장해요. 호론. 처음 들어봤을 거예요 아마. 그죠? 여러분들은 나오지 않은 이론이에요. 알겠죠? 최근에 나온 거예요. 서울 노론은 낙론을 주장해요. 그래서 얘들의 주장을 뭐라고 하느냐? 호락 논쟁이라고 해요. 호락 논쟁. 말로 해보세요. 뭐라고? 호락 논쟁. 이 호론은 야, 인간과 동물이 본성이 서로 다르다. 이해돼요? 인물성 뭐라고요? 이론이에요. 그러니까 원래 성리학이 인간의 심성과 우주의 원리 이걸 따지는 게 성리학이라고 했잖아요. 인간의 심성을 보니까 인간과 동물의 심성은 원래 서로 어떻다고요? 다르다. 알겠죠? 얘들은 뭐냐? 얘들은 인간과 동물의 본성이 서로 같다. 동론을 주장했어요.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되게 또 중요한 문제가 내포되어 있으니 그냥 넘어가지 말고 외우려면 간다는데 또 금방 잊어먹어요. 그래서 좀 따져봐야 됩니다. 인물성 이론은 뭐냐? 이건 이제 이해하려면 우리가 중국을 이해해야 돼요. 중국을 세상의 중심이라고 해서 뭐라고 불렀어요? 중하라고 했어요. 짱깨집을 중하열이 그러잖아요. 중하가 세상의 중심이라는 얘기예요. 쟤네들이. 그리고 그 중하 동쪽의 오랑캐 우리를 뭐라고? 동이. 서쪽 오랑캐를 뭐라고? 서융. 남쪽에 남만. 북쪽에 북적. 이렇게 나눠놓고 얘들은 전부 다 뭐라고요? 오랑캐라고 봤어요. 오랑캐는 뭐라고? 짐승 같은 놈들이라고 봤어요. 우리는 인간이고 요 새끼들은 인간은 탈을 쓰고 있지만 짐승과 같은 속성을 지녔다라는 겁니다. 이게. 알겠죠? 이게 중국 중심의 사고방식이에요. 그러니까 중국 애들이 명동에 와서 지금 삼계탕 사먹고 화장품 사보고 다니면서 되게 막 떠들고 우리가 볼 때는 좀 후진국처럼 보이지만 걔네들은 자존심이 있어요. 에이 이것들 우리보다 더 왕년에는 후진국이고 지금도 우리 속국이나 마찬가지야. 우리가 한꺼번에 밟아버리면 너네는 흔적도 없이 사라질 조선이야. 이렇게 생각했는지도 몰라요. 실제로 아마 걔들은 내면 속에는 그런 문화적 자신감이 있을 겁니다. 우리가 중국을 볼 때 항상 그런 관점에서 봐야 돼요. 한미 FTA가 이제 타결됐죠. 국회 비준도 끝난 것 같아. 그래서 이미 이제 건너간 물입니다. 물 건너갔어요. 여러분들이 대비해야 돼요. 왜냐하면 여러분 나머지 생을 이 중국하고 우리가 대결해야 돼요. 여러분 미래 세대도 이 중국 놈들하고 대결해야 됩니다. 근데 대결해서 싸우자는 얘기 아니야. 잘 견뎌왔어요. 우리 민족이야말로 중국이라는 이 강대국을 을고 달래고 때로는 어때요? 살살 꼬시기도 하고 미안하다고 막 사과도 하고 이러면서 중국을 잘 사귀어왔어요. 근데 중국이 우리를 깜보지 못합니다. 그런 우리의 위상을 계속 끌고 나가려면 지금 잘해야 돼요. 알겠죠? 기회가 열렸어요. 한미 FTA라는 기회가 열렸습니다. 우리 대기업이나 공산품을 생산하는 그런 대기업들은 아마 훨씬 이득이 많을 겁니다. 우리 농촌 다 죽었습니다 라고 생각하는데 아니야. 농촌도 살 수 있는 방략이 있어요. 중국 농산물이 지금 어떻습니까? 물밀듯이 들어오죠. 품질이 좋아요 안 좋아요? 안 좋아요. 다 지네들도 압니다. 저렇게 안 좋은지. 근데 내가 볼 때는 그런 상태가 정신 상태가 개선돼서 맞아 그래. 먹거리만큼 최소한 우리가 좋은 걸 생산하겠다라고 중국 애들이 자각하려면 한 20년 걸릴 것 같아요. 그동안 우리는 기회가 있어요. 우리는 한 5년 정도 시간을 벌어서 정말 최고의 농산품을 만들어야 돼요. 쌀! 진짜 맛있는 쌀은 한국에서 나옵니다. 내가 얘기했잖아요. 갈치도 한국게 맛있고 사과도 한국게 맛있고 쌀도 한국게 진짜 맛있어요. 그런데 농약하지 말고 유기농으로 해서 하는데 농약 다 해요. 응? 은근히 해. 알겠죠? 아주 안 하면 안 돼 라고 하면서 합니다. 조금씩 밤에 몰래. 그죠? 유기농이 어딨어. 다 비료해야 되면서 합니다. 화학비료 쓰고. 그것을 철저하게 막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 원래 우리 국토가 갖고 있는 에너지, 원래 우리 한국이 갖고 있는 어떤 힘, 이걸 활용하면 좋은 농산물을 생산할 수 있어요. 중국 물품이 마구 들어온다 하더라도 최상의 물품들을 만들어서 중국의 한 성만 수출하면 우리 거 다 소비됩니다. 최고의 가격을 받고.
알았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농업에 관심을 두고 농사에 힘을 쓰려고. 진짜요? 제가 지금 보은, 영동, 옥천 요 세 군데를 그 타겟 삼아서 실험을 해보고 가서 일주일에 하루씩 가서 농사 지어보고, 또 우리 집 앞에 조그만 밭대기 하나 있는데 여기서 농사를 해보고 하는 이유가, 진짜 그게 가능하냐, 사람들이 협력에 의해서 생산자와 소비자가 직접 만날 수 있느냐, 품질 관리가 되느냐, 소비자가 정말 신뢰를 가지고 생산자를 믿을 수 있느냐, 생산자도 소비자에 대한 신뢰를 가지고 정말 자기의 최선의 농산물을 생산할 수 있느냐라는 것을 가르치고 교육시키고 직접 해보기 위해서 지금 하고 있어요. 내가 나중에 회원 모집을 할 테니까 여러분들도 하고 싶은 사람은 하세요. 알겠죠? 다시 갑니다. 지금 이제 졸린 사람도 있을 것 같아서 일부러 딴소리 했는데, 이게 그래서 중국은 인간이고 중국은 그 밖에 나머지는 전부 다 짐승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봐보세요. 그 중국이라고 하는 게 명나라였잖아요. 명나라가 망했어요. 그리고 누가 중국을 차지했어요? 청나라가. 그러니까 이 후금이라는, 여진족이라는, 만주족이라는 이 오랑캐 같은 놈들이 중국을 다 차지했어요. 근데 우리는 중국에서 건너온 중국의 작은 집이었죠. 그래서 우리 조선은 그 당시 뭐냐, 우리는 오랑캐가 아니야 라는 생각이 이미 박혀 있어요. 우리는 적어도 중국에서 건너온 중국의 작은 집이다 라는 생각이 뭐예요? 소중화사상. 말로 해보세요. 뭐라고? 소중화. 그래서 기자를 강조하는 거야. 옛날 주나라 때 그 은나라 사람인 기자가 건너와서 조선에 문물을 전해줬다. 그러니까 중국이 살아있을 때는 우리가 중국한테 큰 집이라고 해서 제사 지내고 그들의 문물과 그들의 예법과 그들의 달력을 믿었지만, 중국이 망한 상황에서는 이제 큰 집이 없으면 누가 큰 집 노릇해야 돼? 우리가 해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중국이다 라고 생각했어요. 오케이? 문화적 자부심이 굉장히 세진 겁니다. 이때 천하의 중심이 조선이라고 생각했어요. 언제적 얘기야 지금? 조선 후기에 이들이 있을 때. 알겠죠?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내가 사신이 돼서 청나라에 가봤더니 짐승이 아니야. 짐승들이 살고 있는 줄 알았더니 청나라가 훨씬 더 발전했다니까. 아까 소현세자 봤죠? 네. 청나라가 문물이 우리보다 앞서요. 어떻게 짐승이 인간을 앞지를 수 있느냐? 아하, 원래 개들은 짐승이 아니라 우리랑 똑같은 사람이었다 이런 얘기야. 오케이? 네. 이해 갑니까? 생각해야 돼. 생각 안 하는 사람이 있어. 다시. 우리가 짐승으로 알았던 청나라가 가보니 우리랑 다를 바 없는 사람과 짐승이 같다라는 것은 만주족이나 중국이나 우리나 똑같은 인간이다. 인물성 동론이 나와요. 됐어요? 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서울에 살잖아요. 당시 서울을 낙양이라고 했어요. 낙양지가가 오른다 이런 말 하잖아요. 그래서 서울놈들의 이론이라고 뭐라고? 낙론이라고 했어요. 호서지방 이론이라고 해서 뭐야? 호론이라고 했어요. 이해가 되죠? 외울 필요 있어 없어요? 이치를 따져보면 외울 필요가 전혀 없어요. 이치를 따져. 알겠죠? 그래서 여기는 뭐냐? 여기는 아니야. 우리 조선과 오랑캐 놈들하고는 근본이 달라. 상종도 하지마 이런 거야. 그래서 이놈들이 뭐했어 옛날에? 북벌운동 추진했던 사람들이야. 알겠죠? 집불도 힘도 없는 것들이 짐승놈들, 오랑캐 놈들 친다고 준비해서 자기 권력을 유지하다가 인제 눈을 뜬 거예요. 보니까 우리보다 훨씬 잘 살거든. 그래서 봐봐요 여러분. 너무 재밌잖아요. 얘들이 뭘로 가느냐? 박지원이 여기서 박지원. 실학자 박지원. 인물성 동론에서 실학이 나옵니다. 맞아 그래. 우리한테 이로운 것은 청나라 것이라도 받아들이자. 북벌 운동이 뭘로 바뀔까요? 북학 운동으로 바뀌는 순간이야. 알았어요? 오랑캐의 문화라도 오랑캐의 학문이라도 받아들이자. 뭐라고요? 북학 운동이야. 오랑캐를 치자는 북벌 운동이 오랑캐 문화를 받아들이자 뭘로? 북학 운동. 그 사상 이면에 뭐가 있다? 인물성 동론이 있다 이겁니다. 그걸 뭐라고 그래? 낙론이라고 합니다. 이해됐을까? 네. 그 다음에 충청도 노론은 호론이죠. 호론. 자 보세요. 그래서 여러분 보면 너무 재밌는 게 말이죠. 시골은 꼴통이에요. 경상도 꼴통. 줄이 죽어요. 줄이. 명분 의리 막 그럽니다. 이 의리가 나중에 뭘로 작동되는지 아세요? 응? 뭘로 작동되는지 아세요? 나라가 망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들고 일어나요. 그래서 한말 의병이 여기서 나옵니다.
알겠죠? 나라에 대한 의리, 임금에 대한 의리, 우리 조선에 대한 의리를 지키자라고 해서 주 리론을 계승했던 이 경상도 남인들이 위정척사 운동을 전개하고 기정진 이항로, 그죠? 그 이항로 제자 최익현이 의병을 일으킵니다. 이해가죠? 네. 사상적으로 연결되죠? 네. 이렇게 풀려야 국사가 재밌어요. 쫙 연결되고 아 그래 맞아 뭔지 모르고 외우면 바로 잊어먹어요. 됐죠? 이렇게 연결되는 거예요. 얘들 보세요. 서울지방 노론 여기서 뭐가 나온다고? 실학이 나와요. 중상파 실학이 나와요. 여기서 뭐가 나오냐? 근대화를 받아들여야 돼. 서양 문화를 받아들여야 돼. 청나라와 교육을 해야 돼. 이게 나옵니다. 그래서 개화사상이 여기서 나와요. 알았어요? 네. 개화사상을 연결됩니다. 이렇게 둘이 또 대립합니다. 나중에 개화와 위정척사. 알겠죠? 이렇게 가는 거예요. 여기까지 해놨어요. 미리 해놨어요. 이제 다음 시간부터는 그거 끝나 위정척사, 개화, 의병 막 들어가고 갑신정변 또 동학농민은 또 할 거예요. 전부 다 연결돼서 역사를 이렇게 끊어지지 않고 연결됩니다. 여기서. 그리고 충청도 노론. 알겠죠? 충청 꼴통. 그러나 이렇게 그 이 이후로 이렇게 가는데 문제는 뭐냐? 그 다음에 이제 경종 때를 지나서 누가 왕이 됐어요? 영조가 드디어 왕이 됐습니다. 경종 지나서. 경종은 누구의 아들이라고요? 장희빈의 아들이죠. 장희빈이 죽을 때 사약을 먹었습니다. 임금한테 사약이 왔을 때 이 장희빈이 사약을 차버렸다고 하죠. 네. 안 먹고 사약을 버려버렸어요. 이게 말도 안 되는 소리야. 그러니까 내가 볼 때는 말이 돼요. 충분히 그럴 권리가 있어요. 집까지 게 뭔데 남편 놈이 나 죽으라고 사약을 내려? 싫어! 물어 쳐버렸어. 그때 조선왕조 윤리로는 말도 안 되지만 지금 여러분 같으면 남편이 내리면 사약을 내리면 그래 알았어 나 죽을게 애들 잘 부탁해 하면서 죽겠어요? 바보짓이야 그거는. 그래서 내가 볼 때는 여성으로서 당당한 권리를 행사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냥 숙조임금이 직접 왔어. 야 아가리를 벌려라 쳐넣어라 해가지고 그렇게 사약을 먹였다고 해요. 근데 그 전에 천하 자기가 죽을 때를 알겠죠? 기왕 죽게 됐으니 마지막으로 제 자식놈이나 한 번만 보게 해주세요 해가지고 어린 그 아들을 면담을 하게 했답니다. 아들이 딱 나타났어요. 아들아 엄마는 먼저 간다 이렇게 하지 않고 아들놈이 보이자 고한을 쥐어 뜯어버렸다고 그래요. 내가 이렇게 죽는데 이놈이 저 시혜를 받아가지고 살면 뭐해 해가지고 그냥 애 불알을 잡고 늘어졌다고 그래요. 이 표독한 엄마가 말이에요. 경종한테 이렇게 나쁜 짓 해가지고 경종은 아이를 못 낳았습니다. 그리고 빨리 죽었어요. 그죠? 그리고 영조가 왕이 됐습니다. 영조. 사도세자라는 영화를 보셨습니까? 네. 나는 안 봤지만 너무 뻔해서 안 봤어요. 근데 뻔한 것은 뭐냐면 영조의 열등감이 사도세자를 조졌을 거야. 갈궜을 거야. 그 갈굼의 정도가 마치 여러분들이 아이들 쪼듯이 양심의 갑책을 느낀 사람들은 그걸 보고 반성해야 돼요. 우리 아이와 나와의 관계도 저렇게 될 수가 있다라고 반성을 하셔야 됩니다. 안 봐도 뻔해. 아들러라고 요즘 대유행인 아동 심리학자 있죠? 네. 여러분은 자식들은 말이야 한 명, 두 명 다 다릅니다. 경우가. 아들러 심리학에 따르면 다 관심 받으려고 그래 엄마한테. 최대의 목적이 엄마한테 관심이에요. 엄마가 나보다 아빠한테 더 관심이 많아 기대고 달라붙고 해가지고 나한테 관심을 끌려고 그래요. 이 관심을 교육으로 잘 이용해야 돼요. 이 관심을 잘 활용해서 교육적으로 오면 완전히 애의 능력을 120% 발휘할 수 있는데 이 관심을 잘못 받아들이면 완전히 애 망칩니다. 알겠죠? 그래서 진짜 중요해요. 그래서 그 영조는 아마도 아버지로서만이 아니라 신하들의 시선이 있잖아요. 나를 바라보는 시선이 좋은 눈빛으로 봐도 저 새끼가 저렇게 나를 쳐다보는 게 내가 혹시 무술이 아들이라고 나를 깔봐서 쳐다보는 거 아닌가. 이거 뭐라 그래요? 열등감이죠? 네. 아들의 열등감이 이게 아들과 말하는 열등감이에요. 자격지심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공부를 더 열심히 했어요. 그러니까 이론적으로 엄청난 공부를 한 거예요.
경연이 뭐죠? 신하와 임금이 함께 학문과 정책을 토론하는 것이죠. 영조가 이겨요. 맨날 영조가 신하를 가르칠 정도로 학문의 내공이 쌓입니다. 신하들이 쪽도 못 쓰는 거예요. 그죠? 강력한 왕권을 행사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을 학문적으로 정신적으로 닦아내요. 왜? 열등감 때문에. 열등감도 나쁜 게 아니야. 오히려 열등감을 잘 활용하면 역시 이것도 하나의 교육의 중요한 동력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어떻게 잘 활용하느냐는 문제예요. 누구나 다 열등감이 있어요. 누구나 열등감이, 아이들도, 내 아이들도 전부 다 열등감이 있습니다. 그 열등감을 어떻게 극복하고 어떻게 잘 활용시키느냐, 이럴 때 되게 중요해요. 알겠죠? 저도 제가요, 첫 시간에 얘기했죠. 나 서울대 안 나왔어요. 사람들이 나를 서울대 나온 줄 알아. 내 죽은 친구도 서울대 나오고, EBS 같은 팀들이 전부 다 서울대이기 때문에 나도 묻어서 서울대가 된 거지. 난 서울대가 아니야. 난 충남대 지잡대 나왔어요. 근데 그것이 열등감, 그 처음에 학원에 가서 이렇게 명함을 예매를 보니까 받아주지도 않아요. 그러면서 어떤 원장이 나한테 뭐라는 줄 아세요? 에이, 그래도 늦게 나온 똥이 먼저 나온 똥 위에 타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번 해보세요. 비유가 더럽잖아요. 근데 이치를 생각해봐. 먼저 나온 똥은 밑에 깔리고 위에 나온 똥이 항상 맨 위에 올라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 당시에 강남에 그 택당 옆에 대지학원이라고 아주 큰 학원 지금 없어져 버렸어요. 그게 갔는데 그 원장님이 그런 거예요. 그래서 기회를 줬어요. 수업을 한번 해보라. 근데 그 당시에 장상철 선생님이라고 아주 유명한 서울대 국사학교 나와 여기서 배운 사람도 있을 겁니다. 너무나 유명하시고. 그래서 문도 EBS에서 그런데 한 300명 데리고 있었어요. 수업 딱 끝나면 강남대로가 막혀. 엄마들이 막 차대고 있으니까 그 수업 끝나면 그런 정도였는데 내가 거기 딱 가서 수업했더니 2명 왔어요. 2명 애들이. 옆반에도 300명짜리 수업하는데 2명 왔어. 물어, 야, 너 어디 학교 나왔냐? 양재고등학교 나왔대. 그 당시 양재고등학교 생긴 지 얼마 안 됐거든. 되게 귀엽게 열심히 하는 거야. 그래서 수업을 이렇게 잘 해줬죠. 얘들이 지네 반 애들 다 데리고 왔어. 그 다음 때는 한 20몇 명 이렇게 들었어요. 세 번째 하니까 70몇 명으로 들어요. 그 다음에 하니까 어때? 얼마쯤 됐겠어요? 180명으로 늘더라고. 그래갖고 늦게 나온 똥이 앞에 똥을 눌렀어요. 그래갖고 이 양반을 노량진에서까지 내가 다 몰아냈어요. 그래서 내가 다 지배했어요. 강남과 노량진. 내 이후로 그걸 지배한 게 메가스터디를 세운 손주은이야. 알았어요? 손주은이 나보다 2살 어려요. 그리고 더 늦어. 알겠죠? 늦게 나온 똥이야. 맞아. 내가 늦게 나온 똥이야. 그래서 제가 지금 똥통에서 싹 피해가지고 다른 데 가 있다가 다시 나왔어요. 알겠죠? 영조 얘기다가 이런 얘기를 했는데 열등감. 내가 무술이 출신이라는 열등감. 이것 때문에 아들 죽이기도 하고 더 좋은 임금이 되려고 노력하기도 하고 공부도 열심히 하고 벼랑박에 똥칠 때까지 살고 조선시대 제일 오래 산 임금이 바로 이 사람이죠. 아마도 그럴지도 몰라. 너희들 다 죽은 거 보고 내가 죽을 거야 라는 그런 오기. 자기 신하들이 다 죽은 거 보고 죽으려는 그런 오기가 발동했는지 몰라요. 알겠죠? 그래서 그 영조입니다. 영조. 자, 영조는 자기를 밀어준 누구랑? 노론과. 그러나 영조는 배포가 컸습니다. 이게 뭐냐? 이게 뭐냐? 우리 아버지 봐라. 얼마나 많은 사람을 죽였냐? 그 악역을 맡아준 사람 밑에 좋은 사람이 나옵니다. 알았어요? 그래서 나 집에서 악역을 맡아가지고 얘들을 엄하게 키우려고 해요. 그러면 아들 때는 좀 괜찮은 놈이 나오겠죠? 너무 그 순진한 생각인가? 태종 봐보세요. 태종 이방원. 자기 형제 죽이고 얼마나 많은 피를 묻혔습니까? 그리고 누가 나왔어요? 세종이 나왔죠. 숙종. 얼마나 많은 피를 흘렸어요. 그리고 그 아들 누가 나왔어요? 영조가 나왔어요. 왕 될 차례가 아닌데 어떻게 왕 돼가지고 둘 다 조선은 전성기를 360년 만에 한 번씩 오는 전성기를 딱 누린 겁니다. 세종, 영조 이렇게. 그죠? 우리끼리는 통하잖아요. 다 얘기했으니까. 우리끼리 통하죠? 그죠?
그래서 영조 때 이 영조는 이 피비린내를 더 이상 뿌리지 않기 위해서 즉 당쟁의 폐단이 크게 노출됐던 이 시대를 마감하기 위해서 뭘 시행했어요? 탕평책을 시행했습니다. 영조 탕평책은 자기의 강력한 카리스마, 또 실질적인 임금의 힘, 실력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신하들을 아예 뭘 했느냐? 내 말만 따라 다른 당파에 충성하지 마. 자기가 노론이라고, 자기가 남인이라고, 자기가 소론이라고 자기 당파의 이익을 따지는 놈들은 다 꺼져. 내 말만을 따르는 사람만 쓰겠어라고 해서 탕평파를 육성했어요. 이 말이 나오면 영조예요. 알겠죠? 왜냐하면 18세기에 탕평책을 시행한 임금이 영조 손자 정조도 있잖아요. 근데 정조 때의 탕평책과 영조 때의 탕평책을 어떻게 구별하느냐? 영조는 이렇게 자기의 탕평 정책을 지지하고 강력한 왕권에 의지해서 사색 당파를 고르게 쓰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정치를 잘 펼치라고 하는데 그런 것들이 동조한 사람들만 썼어요. 이걸 뭐라고? 탕평파라고. 탕평파를 육성했다. 이런 표현이 나온 거야? 영조 때입니다. 영조 때. 그래서 이거를 완론 탕평 이렇게 얘기해요. 완론 탕평. 알겠죠? 그리고 그 다음에 정조 임금도 역시 탕평책을 시행했는데 정조 때는 아버지보다 한술 더 떴어요. 공부를 더 열심히 했다. 그럴 수밖에 없겠죠. 아버지가 죽었어요. 그것도 할아버지 손에. 그때 그 손자의 심리를 한번 생각해보세요. 아들러적으로 심리를 한번 생각해보세요. 어떤 일이 벌어졌겠지. 그죠? 그리고 그 아버지를 죽인 놈들, 할아버지 밑에서 아버지를 죽인 놈들, 이들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취해야 될 것인가를 어렸을 때부터 다 봤습니다. 해경국 웅시가 또 다 기록해놨어요. 그래서 다 알아.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해야 되지? 나쁜 임금이라면 아마 또 피해 전쟁을 불러일으켰을 겁니다. 그때 그러지 않았어요. 오히려 적을 용서해 줍니다. 적과 손잡을 줄 알았어요. 이게 무슨 정치죠? 요즘 말하면? 통합정치, 포용정치 아닌가요? 나 정치가 이래야 된다고 생각해. 나를 반대했다고? 나를 안 찍었다고? 상대를 죽이면 그 다음에 또 피해 보복이 또 따르겠죠? 근데 그러지 않았어요. 정조는. 늘 자기를 죽이려고 여기서 아주 이 수원이 바로 그런 땅 아닙니까? 얼마나 이 정조를 죽이려고 사람들이 노리고 습격해오고 공격하고 그랬나요? 그래 안 그래? 그런 이들의 위험을 감지하고 군대를 양성하고 자기를 지킬 수 있는 호위무사들을 키우고 또 자기를 사상적으로 이론적으로 학문적으로 지킬 수 있는 학술의 전당 뭘 만들었어요? 규장각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정조 때는 말이야 규장각과 머리죠. 그리고 무기는 뭐예요? 장용력. 이 두 가지가 핵심입니다. 핵심. 그래서 군사적으로 또 브레인, 참모들을 육성해서 탕평책을 키우고 임금 자신 스스로가 공부를 열심히 눈이 안 좋아가지고 나중에 안경 쓰고도 글이 안 보여. 너무나 책을 많이 읽어서. 알겠어요? 그런 정도로 공부에 몰두했습니다. 그래서 임금이 신하들을 가르치고 임금이 스승의 입장에서 신하들을 통치하는 거야. 알았어? 이런 탕평을 뭐라고? 줄론 탕평을. 아시겠죠? 좀 어려운 용어까지 끌고 왔는데 준론, 완론 이렇게 탕평책의 내용이 약간씩 다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때? 탕평책이 시행됐었다. 구분할 수 있겠나요? 네. 구분할 수 있겠나요? 네. 이렇게 해서 정조 때 규장각, 장용령 이외에도 여러 가지 디테일한 내용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죠? 그러나 여러분 정조 이런 개혁이 성공을 거두지 못합니다. 아주 영조는 규적법을 시행하고요. 또 정조 임금도 이 밖에 많은 개혁을 단행하고 법을 새로 바꾸고 했지만 결국 뭐냐? 갑자기 죽어요. 그죠? 그리고 어린 순조가 왕에 오릅니다. 그 다음에 다시 또 누가? 헌종이 왕에 오릅니다. 그리고 철종이 19살 나이에 왕이 됩니다. 11살짜리 왕, 8살짜리 왕, 19살짜리 왕. 탁사관은 19살 때 뭐 했어요? 철이 있었어요? 철이 없었죠. 나도 그랬던 것 같아요. 19살 때. 근데 8살짜리면 여러분들 자녀죠?
철이 있던가요, 없던가요? 아, 말 못해요? 11살이면 몇 학? 4학년? 기구 만장할 때도 이때 제일 무서워요. 1차 사춘기가 이때 옵니다, 되게. 3학년, 4학년 때 1차가 오고요. 그 다음에 중학교 1, 2학년 때 두 번째 파동이 옵니다. 이게 한꺼번에 묶어서 오는 애들도 다 다양해요. 똑같지는 않아요. 근데 되게 요즘은 빨라져서 3, 4학년 때 옵니다. 그리고 그걸 극복하면 5, 6학년은 좀 의젓해져요. 그래서 내가 한국사 수업을 5, 6학년을 할 수 있는데 3, 4학년은 못하는 거 어디로 튈지 몰라. 도대체 이들 발언 수위가 어디까지 나올지 답을 어떻게 해야 될지 장담 못합니다. 근데 5, 6학년은 야 저기 뭐 딱 알아들어. 차이가 있어요. 거기서 세대치가 딱 납니다. 3, 4학년은 5, 6학년. 알겠어요? 그러니까 3, 4학년은 더 키워가지고 한국사 수업 들어가고 5, 6학년 한번 도전해보려고 요번에. 그래서 5, 6학년 이런 식으로 하려고 그래. 힌트를 주세요. 5, 6학년 얘가 있으면 퀴즈식으로 한다더라. 골든벨처럼 할 거다. OX 문제고 주로 나오는 게 엄마들이 배운 데서 나올 거다. 이러면 이제 공부 안 할 수가 없겠죠. 그러려고 그래요. 실제로. 그러려고 그래요. 내가 강조했던 거 수업 시간 이렇게 해서 하려고 합니다. 지금 계속 딴 데로 갔는데 이거 보세요. 이거 봐봐. 이렇게 철없는 나이 어린 임금들이 왕이 되자 결국은 뭐냐? 임금의 어머니가 대리정착이 되죠. 이거 뭐라고 그래요? 수렴청정 그러죠? 발쳐놓고는. 이게 뭐예요? 명분입니다. 여자라는 이름 때문에 남자랑 대면하기 힘드니까 발쳐놔요. 보여 안 보여 상대가? 안 보이기 뭐라 다 보입니다. 다 보이는데 안 보인 척 하는 거예요. 알았어요? 안 보인 척 하는 거예요. 그리고 뒤에서 감나라 배나라 하는데 실제로 정치를 제대로 하려면 술 한잔도 하고 속내도 털어놓고 이래야 되는데 남녀가 유별이야 하면서 말이야 발을 쳐놓고는 정치가 되겠어요. 그래서 이 임금의 어머니들이 대비들이 대왕대비나 대비가 자기 오래비나 친정 아버지를 시키겠죠. 저 새끼가 한번 술 한번 먹어보세요. 뭔 마음을 갖고 있는지. 이렇게 해서 친정 피부치들이 나서는. 그러므로 누가 정치를 했다고 싸잡아서 얘기할 수 있어요? 외척, 외갓집 친척들이. 외척이죠. 외척에 의한 타락한 문벌 정치라고 해요. 이거 언제 들어봤던 얘기더라 이거? 고려시대적 얘기 아닙니까? 그죠? 고려시대적 한 가문이 정치를 다 좌지우지하는 거야. 그래서 이 외척은 누구냐? 구체적으로 안동 손들어보세요. 안동 김씨 괜찮아 안 때릴게. 없어요? 풍양조씨 조사하면 다 나와. 풍양조씨 진짜 없어요? 어쨌든 이렇게 외척에 의한 타락한 문벌 정치는 개념이에요. 이것을 그릇에 담으면 무슨 정치라고? 세도 정치라는 개념어가 나옵니다. 개념어로 정리해 두세요. 알겠죠? 우리는 세도 정치 그러면 이게 떠올라야 돼. 외척에 의한 타락한 문벌 정치. 더 들어가면 안동 김씨, 풍양조씨, 정조씨 특정한 가문들이 우리 권력을 좌지우지했었다. 알겠어요? 이렇게 해서 우리 조선이 이제 1801년부터 1863년 흥선대원군이 등장할 때까지 무슨 정치라고? 세도정치. 1801년부터 1863년 세도정치가 약 60여 년간 전개됩니다. 세도정치가 나타나면 죽어요. 왜요? 이 새끼들이 말이야 정치를 안 하고 이 외청놈들이 마구 뇌물 받아 처먹습니다. 매관 매직 뇌물 그냥 요즘 말로 하면 낙하산 알겠어요? 나눠먹기 알겠죠? 이렇게 해서 높은 자리 다 차지하는 거야. 그거 높은 자리 차지하면 어때? 또 그 높은 자리 하면서 마구 백성들을 뜯어먹습니다. 그러니까 관리가 되면 하다못해 뭐 동사무소 동장이나 또는 뭐 어떤 기관의 과장이나 이런 자리만 돼도 지 부하들한테 뇌물 받느라고 정신없는 거야. 그래 제대로 정치가 되겠어요? 그래서 이걸 뭐라고 하느냐? 삼정의 문란이라고 해요. 토지세 전정, 군포 걷는 거 군정, 그리고 곡식 빌려주고 이자 받는 거 환곡. 이 세 가지를 묶어서 뭐라고? 환곡의
문란이라고 해요. 삼정이라고 하죠. 삼정의 문란이 나타나죠. 삼정문란 때문에 참다 못한 농민들이 난을 일으킵니다. 이걸 뭐라고 그래요? 밀란이 발생했다. 농민반란이죠. 농민반란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 인과관계, 이게 19세기적 상황이에요. 잘 보세요. 세두정치로 인해서 뭐가 나타난다고? 삼정문란. 삼정문란 결과 뭐가 나타난다고? 농민반란. 됐죠? 다시 거꾸로 물어볼까요? 19세기에 농민반란이 일어나게 된 원인은 그럼 뭐야? 삼정문란, 세두정치. 알았어요? 삼정문란이 발생하게 된 원인은 그럼 뭐야? 세두정치 때문에. 이렇게 쪼로록 인과관계가 있다는 거. 아시겠죠? 좀 쉬었다 할까요, 이제? 네.